아, 제가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생물학과를 들어갔는데 일반 생물학 실험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 실험을 담당하는 조교님이 사실은 이 조교님이 요 홍영남 교수님이라고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번역한 교수님의 제자 대학원생이었던 조교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막 번역된 책을 우리 일반 생물학 실험을 듣던 저희 그 같은 학과 학생들한테 읽고 독후감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독후감을 내라고 하니까 그냥 읽었는데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읽는 거니까 이기적인 유전자 뭐 독후감 내라고 해서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유전자가 우리를 조종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독후감을 쓰긴 썼는데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저자가 좀 약간 이상한 사람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독후감을 썼어요. 그리고 뭐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조교님도 아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갖다붙어 뭐 이렇게 잘 썼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 썼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분야를 제가 이렇게 전공을 하게 돼서 나중에 읽게 되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아주 투명하게 잘 쓴 책이라는 거를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뭔가 운명의 장난같이요. 그리고 그렇게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읽었던 책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초장기 베스트셀러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분야에 항상 1, 2, 3위안을 몇십 년째 달리고 있는 그런 스테디셀러이자 초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몇 년 전에 나온 이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에도 이 저기 강혜서가 좀 얄미운 저기 전교 1등 강혜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기기 위해 개체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아주 서울대 의대에 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같이 이렇게 그 독서 토론에 참여한 다른 남학생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없죠. 인간만이 유전자의 이기성을 극복하고 대항할 수 있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은데 책 제대로 읽은 거 맞아요? 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드라마에도 나올 정도로 워낙에 과학 분야에서 이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더불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은 아는데 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워낙에 유명한 책이라서 읽으려고 사보긴 했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못 읽겠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저도 유튜브 그 저기 유시민 선생님이 하시는 유튜브에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뭐 이렇게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빠지지 않고 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강혜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제목은 유전자는 이기적이고 이 유전자가 우리를 조종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뭐 남을 위해 희생한다든지 이런 착한 행동들은 사실은 유전자가 말하자면은 자신의 복제본을 후대에 더 많이 남기기 위한 이기적인 책략에 불과하고 우리 모두는 이런 유전자를 퍼뜨리게끔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에 불과하다.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기계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탄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킨스 참 짜증나는 사람이다라고 도킨스를 욕하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요. 제가 그 어떤 고등학생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질문입니다. 이 고등학생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한테 이메일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생존 도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을 거부한 예외적인 경우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정말로 말하자면은 약간은 불편한 사실이 될지 몰라도 이런 독립은 일제치하에서 그토록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은 그렇죠?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에서 벗어난 약간 좀 말하자면 삐꾸 돌연변이 약간 이상한 정상은 아닌 사람이고 정상은 이렇게 일제 치하에서는 그 일제의 앞잡이로 활약을 하는 게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을 따르는 이른바 정상적인 상태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가 사실은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답장을 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의 어떤 생존기계 로봇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답장을 했는데요. 심지어 이 학생만 오해를 한 게 아니라 워낙에 이 책에 대한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의 노출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기적인 유전자 책에 따르면 친일파의 행동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존하도록 프로그램된 이기적인 유전자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기적인 유전자 책의 주장에 따르면 일제 치하의 친일 앞잡이들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에 충실하게 활약한 정상적인 케이스고 이런 독립운동가들은 약간 비정상적인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은 경우다. 이런 식의 오해를 정말로 심지어 이런 노출 세미나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전부 이 책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고 이 책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책이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76년에 나온 책의 커버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다 까먹고 잊어먹으셔도 되고요.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십시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이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요.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결국에는 선택이 된다. 즉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 빈도가 높아진다. 딱 그 의미입니다.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결국에는 선택된다는 뜻을 도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말은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선택된다는 의미에서 도킨스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기적인 유전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오해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읽어야 되는가? 인간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도킨스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요. 정말로 비열하고 이기적인 이런 의도와 목표, 동기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서 킬킬대면서 그렇죠? 자식들 이건 몰랐지 하면서 우리를 항상 이기적으로 행동하게끔 조종을 한다는 정말로 이 유전자를 잘 살펴보면은 유전자가 이기적인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킨스는 그냥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유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은유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이름은 죄송합니다. 내 입술은 앵두요. 그렇죠? 이런 게 비유죠. 그렇죠? 내 입술은 앵두요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 입술은 앵두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딱 그 의미를 알잖아요.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분 입술이 매우 빨갛다는 뜻을 그렇죠? 빨간 앵두에 빗대어서 은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딱 아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막 화를 내면서 여보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사람이 어떻게 식물이 될 수 있어? 앵두는 식물이잖아. 근데 왜 당신 입술이 갑자기 왜 식물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내 입술이 앵두라는 바는요. 내 입술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부터 남김없이 갑자기 앵두가 됐다는 게 아니죠. 내 입술의 특정한 요소, 즉 내 입술의 색깔이 앵두가 갖고 있는 일부 요소인 빨간색이랑 거기에 부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이렇게 가상의 반박을 하신 분은
나는 당신이 자기 입술이 빨갛다는 뜻을 전달하려고 내 입술은 앵두요라고 은유를 한 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당신이 내 입술이 빨갛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전달하는 바는 접두를 하겠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가 마음에 안 들면 비유를 생각하고 어쨌든 그 사람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바로 직접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킨스의 이 비유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비유는 형편없는 비유다. 나는 그냥 다이렉틀리 도킨스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킨스는요. 이 책에서 보면은 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비유라는 것을 지겹도록 되풀이하고 있어요. 좀 잊어먹을만 하면은 계속 간결하고 생생한 표현을 위해서 우리는 은유를 사용을 할 것이다. 지금껏 유전자를 의식적인 행위자에 은유했던 작업을 동물 개체를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생존기기에 은유를 하는 이런 식으로요. 책 곳곳에서 유전자가 정말로 잘 살펴보면은 아주 이기적인 비열한 의도와 목표를 정말로 가진다는 뜻이 정말로 아니라는 것을 지겹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당연히 대학교 1학년 때 책을 읽고 뭐 유전자가 뭐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책을 집어던졌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도킨스는 자주 이것이 비유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워낙에 이 비유를 생생하게 계속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유전자라는 놈들이 우리를 조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각종 사회적인 행동의 측면에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구나. 슬프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의지 같은 거는 없다는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왠지 좀 슬프고 내가 유전자에 지배받는 미천한 존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우울해지면요. 절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이기적인 유전자는 은유일 뿐이다. 이 은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유를 무시하고 바로 원래 도킨스가 이 은유를 통해서 의도했던 바, 즉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다.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선택된다. 그거를 바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킨스는 실제로 그 이기적인 유전자의 은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책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그 배경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그 동물계 그리고 식물계 이런 자연계를 잘 보면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한 것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이런 생물학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흔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보면은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고안한 것 같은 기가 막힌 걸작품을 지금 보고 계시죠? 마음씨 나쁜 분들은 안 보입니다. 마음씨가 착한 분들만 이 자연의 걸작품에 대해서 지금 감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마음씨 나쁜 분들은 뭐야? 그냥 낙엽일 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마음씨 나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네, 카멜레온은 아니고 도마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도마뱀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요. 제가 변태라서가 아니라 도마뱀 중에서 이 도마뱀의 부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꼬리의 일부가 정말로 이렇게 나뭇잎이 정말로 진짜 자연스럽게 나뭇잎 일부가 갉아먹은 것처럼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꼬리의 어떤 특정 부분이 기가 막히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정말로 나뭇잎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 기가 막히게 흉내내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도마뱀아 주변 사물을 기가 막히게 흉내내서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말려무나 하고 정말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땀 한 땀 빗어낸 것 같은 기가 막힌 걸작품을 우리가 동물계에서 그리고 식물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계의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 같은 걸작품들은 사실은 우리 몸, 눈이나 손, 발, 심장, 허파 이런 우리 몸에서도
가만 살펴보면은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잘 디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윈이요. 여러분들 모두 다윈의 종이기원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종이기원 보시면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나왔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다윈도 종이기원에서 특히 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을요. 인간의 눈은 가만 살펴보면은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홍채라든지 강박이라든지 수정체라든지 공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정교하게 짜맞춰져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기능, 즉 외부 사물을 본다는 기능을 기가 막히게 잘 달성을 하게끔 잘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기가 막힌 걸작품의 좋은 예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기회로가 아니에요. 대사 경로입니다. 쥐질이라든지 이런 단백질 같은 이런 물질들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합성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도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쥐질이라든지 단백질 등을 합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복잡한 대사 경로가 지금도 기가 막히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만 그거를 의식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어린 친구들 중에 혹시 나중에 이런 뭐 의사라든지 그렇죠? 의학자라든지 아니면 생물학자 특히 그러면은 생화학이라는 수업을 듣거든요. 생화학은 말 그대로 생물학과 화학의 중간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적인 현상들을 이렇게 화학의 토대에서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생략하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진화생물학을 전공했으니까 저는 안 들어도 되는데 저는 대학교 4년 때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친구들 분자생물학 하겠다는 친구들이 생화학을 듣는다니까 저도 그래? 그럼 나도 들어야지. 그래서 생화학을 들었어요. 생화학은 2학기에 걸쳐서 이런 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적이 좋겠어요? 성적이 꽝이었죠. 그래서 생화학 2학기 다 아주 나쁜 학점으로 그래서 나중에 유학 갈 때도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때 학점도 좋게 이렇게 나중에 공부 젊은 친구들은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기가 막히게 복잡하고 정교한 이런 생물학적인 말하자면 설계, 정말 누군가가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생물학적인 적응들은 다윈 이전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복잡한 설계는 신이 정말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모든 만물을 창조한 증거라고 그런 신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논증으로 활용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다윈이 처음으로 그 해답을 제시한 거예요. 신이나 뭐 이런 어떤 우주적인 원리가 이러한 복잡한 생물학적인 적응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기계적인 맹목적인 과정이 바로 이런 복잡한 적응을 만들어냈다는 게 다윈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예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가끔 뭐 이렇게 산이나 뭐 이런 그 산길을 가다 보면요, 이런 애벌레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머 벌레야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벌레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죠? 징그럽고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부분의 이 애벌레들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사실은 나비나 나방이 되기 위한 전 단계죠. 그리고 이 나비나 나방이 되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야말로 온몸이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징그럽고 무섭지만은 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그야말로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온 산과 들마다 나뭇가지마다 핫도그가 주렁주렁 돈 낼 필요도 없는 공짜 핫도그가 새들의 눈에는 주렁주렁 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새들은 이런 단백질 덩어리인 핫도그 아니 애벌레를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벌레들은 새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나름 방어수단을 진화를 시켰는데요. 예? 보면은 원래 여기가 진짜 머리예요. 애벌레의 머리는. 여러분들은
항문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저기 필라테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엉덩이인데 여기 뒤에를 있는 힘껏 들어올려 가지고 이 뱀이 머리를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나름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즉 애벌레가 원래 이런 무늬 가운데 사람으로 치면은 여기 그 엉덩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 가지고요. 아주 멀리서 눈을 견디게 뜨고 보면은 약간 뱀의 머리를 닮았죠. 그렇죠?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많이는 안 닮았죠. 많이는 안 닮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이거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뱀의 그 머리를 100% 닮지는 않았습니다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닮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연선택에 대한 진화는 순전히 상대적인 성공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전혀 뱀을 닮지 않았는데 얘는 이렇게 불완전하게나마 뱀의 머리를 조금이라도 닮은 무늬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죠? 어느 날이 아주 어둡다든지 아니면 새가 시력이 나쁘다든지 해서 새가 멀리서는 저기 긴가민가하고 애벌레야 뭐 아니면 뱀이하고 왔는데 가까이서 오니까 요거를 뱀으로 오인하고 뭐야 괜히 왔네 하면서 날아가 버린다면은 이렇게 뱀의 머리를 조금이나마 닮은 무늬를 지닌 애벌레는 뱀을 전혀 닮지 않은 애벌레보다는 유리하겠죠. 50번 중에 한 번,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요 무늬 덕분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면 이러한 변이는 다음 세대에 더 많이 전해져서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입니다. 그래서 얘는 별로 안 닮았지만 얘는 꽤 닮았죠. 얘도 애벌레입니다. 박각시 나방이 될 애벌레예요. 얘도 여기가 머리예요. 네, 여기가 그 아랫부분이 이렇게 뱀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뱀이 머리를 이렇게 까딱대는 것까지 흉내내서 정말로 언뜻 보면은 나뭇가지에 뱀이 닮는 것처럼 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게끔 정교하게 진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요, 이런 유전적인 변이 가운데, 즉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지는 변이 가운데 이런 그 개체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데 유리한 변이가 그렇지 않은 변이보다 점점 더 흔해진다는 것이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변이가 선택이 되느냐는 그 개체군이 지금 당장 처한 특수한 환경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래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무조건 크고 강하고 힘센 형질이 작고 약하고 힘없는 형질을 제치고 선택되는 과정이라고 잘못 이해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질이 선택되는가는 그 개체군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떠한 환경에 처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비겁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일 정도로 위험을 추구하는 이런 바보 같은 혹은 터무니없이 경솔한 혹은 건강 따위는 돌보지 않고 그야말로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위험한 일에 뛰어들게 하는 이런 형들도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의 자식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선택되는 과정이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받아들이면 뭔가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찍어 누르는 과정을 합리화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셔서 불편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질이 선택이 될까는 그 종이 처한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어떤 섬에 사는 토끼 개체군이에요. 사람들이 섬에다가 늑대를 더 많이 풀어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이 섬에 사는 토끼들은 대륙에 원래 살던 토끼들보다 더 겁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은 겨울 동안 아무리 배고파도 되도록이면 안전한 굴에 있지 않고 정말로 배고플 때만 후다닥 나가서 먹이를 찾고 다시 들어오는 너무나 이렇게 겁이 많은 이러한 토끼들이 그렇죠? 좀 모양새는 빠지지만은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할 테니까. 그래서 나중에 대륙에서
살다 온 토끼에 비교해 보면은 이런 섬에 사는 토끼들은 그 늑대가 많은 환경에 처한기 때문에 훨씬 더 겁이 많고 나약한 이런 토끼들이 진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결코 항상 크고 강하고 힘센 형질이 선택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아까 이런 다음 세대에 이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을 지닌 개체가 선택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단위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예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발을 덜덜 떨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 떨까요? 추워서, 그렇죠? 추우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피지컬하게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그 체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추우면은 그 다리를 정말로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대서 체온을 높이게 했었던 이런 형질을 지녔던 조상이 아무리 추워도 깎아 안고 있어가지고 체온이 뚝뚝 떨어져서 그렇죠? 얼어 죽었던 조상들을 제치고 더 자식들을 더 많이 남긴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식들은 추우면 벌벌 떠는 이런 자식들이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처럼 우리는 그냥 사실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추우면 벌벌 떨어서 체온을 잘 유지했던 개체가 추워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체온이 뚝뚝 떨어져서 얼어 죽었던 개체들을 제치고 자연 선택되었다. 즉 그것이 인간 본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유전자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유전자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추우면 개체가 덜덜 떨게 해서 체온을 유지시켰던 유전자가 추워도 가만 냅두게 했었던 유전자를 제치고 더 그 개체군 내에서 그 빈도가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개체의 관점에서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유전자의 관점에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왜 선택의 단위, 이른바 선택의 단위 논쟁이 왜 중요한가면요. 문제는 다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개체 선택론 그리고 좀 더 현대의 유전학으로 정교화해서 표현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했던 유전자 가운데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선택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세기 전반에는 종종 이런 개체 선택론, 즉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을 지닌 개체가 선택이 된다는 이런 개체 선택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생물학자들에게 수수께끼였어요. 왜냐하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어떤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이런 형질들이 계속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개체에게 불리한 형질은 진화하면 안 되죠. 생긴다고 해도 족족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제거가 돼야 되죠. 근데 자연계를 보면은 이타적인 행동, 즉 남들한테는 어쨌든 이득을 주지만 자기한테는 손해인,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는 불리한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자연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밍은 사실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레밍에 대한 오해가 이 레밍들이 살다가 개체들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 미래의 레밍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집단 자살을 합시다. 그래서 어린 젊은 레밍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우리 모두 강물에 뛰어들어 죽읍시다. 그럽시다 한다고 즉 집단 자살을 한다라는 오해가 있었거든요. 교수님 이거 지금 집단 자살하고 있잖아요. 뻥치시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요게 뻥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이 디즈니 동물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들이 저기 레밍들이 집단 자살하는 줄 알고 갔는데 집단 자살을 안 하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뒤에서 이렇게 빗자루로 쓸고 있어요. 저기 강물로 뛰어들라고. 왜냐면 다큐멘터리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이 사실은 페이크로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는 그냥 이 레밍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몇몇 개체는 재수없어서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저기 집단 자살을 우리 모두
나이 든 개체들은 우리 모든 물에 빠져 죽고 젊은 개체들에게 양보를 합시다. 이런 식의 집단 자살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웰밍의 그런 집단 자살도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니까 개체의 선택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자연 선택은 어떨 때는 이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제치고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집단 선택론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즉 개체의 수준에서는 불리하지만 집단 전체에게는 이득을 주는 형질은 집단이 선택이 단위화되어서 선택이 된다는 거죠. 즉 이타적인 개체가 많이 있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집단이 이타적인 개체가 적은 이기적인 얌체들만 가득 찬 집단을 제치고 선택이 된다는 식으로 20세기 전반에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 노화도 이런 비슷한 식으로 설명이 되었어요. 노화는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노화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젊을 때는 100m를 12초에 떴는데 뭐 나이 들어서는 100m를 뛰는데 20초가 걸린다. 이런 게 노화잖아요. 즉 나이가 들면은 이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노화라고 하는데 이 노화도 역시 마찬가지죠. 개체 선택론으로 보면은 왜 이러한 성질을 진화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는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유전자는. 그렇죠? 근데 왜 노화가 개체 선택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집단 선택론으로 보면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노화는 개체에게는 불리하지만 집단 전체로 보면은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하는 즉 인간 종의 보존에는 유리한 형질이 바로 노화라는 식으로 20세기 전반에는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 손석희 전 앵커님도 이렇게 노화를 겪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화가 집단 선택된 적응이다. 즉 인간 종의 보존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진 적응이다라는 설명은 이런 식입니다. 손석희 씨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젊은 식으로 젊은 채 50년, 100년 살면은 다른 젊은 앵커들은 앵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지나면 이렇게 기력이 쇠해지게끔 만들어야 이런 젊은 사람들이 앵커 자리를 차지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화도 개체 선택론으로 보면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 선택론, 개체 차원에는 불리하지만 집단 전체로는 이롭기 때문에 선택이 된다는 식의 그러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집단 선택설은 사실 틀렸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종족 보존의 본능, 종족 번식의 본능, 종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잘못된 건데 어떤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하는데 편리하게 사실은 잘못된 의미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께 이기적인 유전자의 원래 뜻은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다라는 것만 이해시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매우 겸손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종족 보존의 본능, 종족 번식의 본능이 틀렸다라는 것만 깨닫고 가셔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족 보존의 본능 이런 말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저출산 아시죠? 요새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자식을 잘 안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정말로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종족 번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집값도 너무 높고 이러니까 종족 보존의 본능이 억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여주면 취업하기도 쉽게 하고 뭐 월급도 올려주고 그렇죠? 집값도 낮추고 그러면은 이 모두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 그렇죠? 마침내 깨어나서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농담 같죠?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종족 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으니까 삶의 질을 개선시켜서 이게 저게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이런 집단 선택설적인 사고가 사실은 잘못되었는데도
이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족 보존의 본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족 보존의 본능이란 것은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젊은 남녀 회사원들이 평소에는 바빠서 동물학적인 본능을 잊고 살지만 그래서 이런 셀러리맨들, 이런 회사에서 바쁜 사람들을 이런 어떤 외딴 이런 뭐 리조트 같은 데 모아놓고 젊은 남녀들을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면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 귀신같이 깨어나서 이렇게 서로 연애를 열심히 할 것이다. 정말로 이런 취지로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때로는 이타적인 개체가 많은 집단이 이기적인 개체가 많은 집단을 제치고 번성을 하고 이기적인 개체가 많은 집단은 제거된다는 이런 집단 선택론은 사실은 틀렸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뭐 심지어 조별 과제를 했었던 그 학생들은 다 알지만 예를 들어 뭐 조별 과제를 할 때 조원들이 다 열심히 너는 자료 수집을 하고 너는 발표를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열심히 참여를 하면은 모두 다 100점을 맞고 행복하게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꼭 문제는 얌체, 무임승차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꾸도 안 하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점수는 똑같이 받으려고 하는 무임승차자가 꼭 한 명씩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밍이 개체군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런 집단 자살을 해서 개체군의 인구 밀도를 낮춘다는 이런 가정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자, 그 레밍들이 우리 개체 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읍시다. 그럽시다 하고 전부 다 우르르 강물에 뛰어드는데요. 가만 보면 이렇게 한 놈은 튜브를 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튜브를 끼고 또 튜브를 끼고 그럽시다 하면서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남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데 얘는 튜브 낀 애는 동동 물에 동동 뜨겠죠. 그리고 이 튜브 덕분에 살아가지고 다시 언덕으로 올라온 다음에 자기처럼 튜브를 낀 이런 이기적인 얌체 자식들을 몇 명 낳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해에는 한 명이었는데 다음해에는 이 애가 낳은 자식들을 해서 한 서너 명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나중에는 전부 다 튜브를 낀 레밍들이 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모두 뛰어내려 죽읍시다 그럽시다 하고 다 우르르 튜브 끼고 강물로 뛰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집단 선택론의 틀린 까닭은요. 개체 내에서 뭐 다른 집단에서 이주를 해오든지 아니면 돌연변이에 의하든지 한 명만 이기적인 얌체가 한 명만 있으면 이 이기적인 얌체는 나머지 99%의 이타적인 개체들의 희생을 쪽쪽 빨아먹고 착취를 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개체들로만 가득했던 집단은 좀만 시간이 지나도 삽시간에 이기적인 개체들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그렇죠? 즉 이러한 집단 내부에서 얌체가 가장 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이런 얌체가 끼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집단 선택론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족 보존의 본능이 틀렸다. 여러분들 이 강의들은 여러분들이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셔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목표는 충분히 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집단 선택론이 틀렸다고 할 때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것은 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그 아예 책 제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게 도킨스의 말입니다. 도킨스가 3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책 제목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강조점을 제대로 찍는 것이다. 요 이기적 유전자 두 단어 중에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곳은 이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기적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정서적으로 촉발이 되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말하자면 중시를 하는데 요 두 단어 중에서 강조점을 찍어야 되는 단어는 이기적이 아니라 유전자라는 겁니다. 도킨스가 나중에 30주년 기념판에서 하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도킨스는 그냥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단위가 선택된다는 의미에서 이기적이다라는 비유를 구사를 했을 뿐이고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단위가 자연 선택의 단위가 집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다윈은 개체 아니면 유전자 아무거나 맞다라고 했는데 도킨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개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킨스의 강조점은 이기적 유전자에서 강조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은 유전자다. 선택의 단위가, 즉 도킨스가 이기적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어하는 대상은 집단도 개체도 아니고 유전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12쪽에 결국 어느 수준이 자연선택에 적용하는 이기적인 수준이 될 것인가가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고요.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인 개체, 그것들은 모두 틀렸다. 다인주의 메시지를 이기적인 무엇으로 표현을 할 때 그 무엇은 유전자다라고 12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킨스의 비유를 좋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이면 돼요. 도킨스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우면 몸을 덜덜 떨어서 체온을 유지해서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높였던 이런 개체가 추워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체온이 저하돼서 얼어 죽었던 개체보다 도킨스의 관점에서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추우면 몸을 덜덜 떠는 게 뭐가 이기적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디까지나 도킨스가 이기적이라고 의미하는 바는 그러한 형질이 결국 다음 세대에 그러한 형질들을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개체가 평생 낳는 자식들을 증가시켰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은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시면 그냥 바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추우면 몸을 벌벌 떨어서 생존과 번식 가능성을 높였던 개체가 선택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추우면 몸을 떨게 만들게 했었던 유전자가 추워도 가만 내버려뒀던 유전자를 제치고 빈도가 높아졌다가 선택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도킨스는 약간 짜증나게 왜 그냥 개체도 맞고 유전자도 맞다고 하면 될 걸 왜 도킨스는 개체도 사실은 틀렸다고 유전자가 선택의 진짜 단위라고 하냐면요.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되려면 자연 선택은 수천, 수만, 수십만 세대에 걸쳐서 작동을 하거든요. 따라서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되려면은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말하자면은 안정적으로 그대로 불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유전자만이 선택의 단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슴 같은 경우에는 사슴을 먹으려고 하는 뭐 호랑이, 표범, 뭐 이런 사자 이런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슴은 포식자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슴을 빨리 달리게 하는 유전자가 선택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슴을 빨리 달리게 하는 유전자도 있고 그리고 빨리 달리는 사슴도 있고 빨리 달리는 사슴들로 이루어진 집단도 있어요. 근데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는 오랜 수천 수만 세대에 걸쳐서 그대로 그 형질을 유지하는 건 유전자라는 겁니다. 유전자는 계속 부모에서 자식으로 안정적으로 전해지니까 자연 선택의 입장에서 얘를 빨리 달리게 하는 유전자를 고를까 아니면 늦게 달리게 하는 유전자를 고를까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빠르게 달리는 사슴은 단 한 세대 만에 사슴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유전체는 딱 한 세대 만에 끝납니다. 전중환, 제 이름이 전중환이거든요. 전중환을 구성하는 모든 유전자의 총합은 제가 죽으면 끝나요. 절대로 확률적으로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슴들의 무리는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즉 말하자면 역시 비유적으로 이런 유전자 같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하는 이거를 복제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복제자들은 비클, 탈법, 운반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운반자의 레벨이 이런 개체 아니면 집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크라테스를 구성했던 유전자들의 총합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만들면서 죽었다라고 독배를 마시면서 끝난 거죠. 하지만 수천 수만 세대에 걸쳐서 이런 소크라테스를 구성했던 유전자들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오랜 세월에 걸쳐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택의 단위는 오직 유전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다 요약을 해드릴 수는 없고 이 책에 대해서 흔히 제기되는 이런 오해들을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생존기계에 불과하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그냥 땅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말 아닌가? 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킨스는 이런 스스로를 복제하는 자기 복제자랑 할 것, 운반자를 구별을 했을 뿐이지 따라서 이런 개체나 집단 같은 운반자가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는 말하자면 다음 세대에 역시 비유예요. 많이 자기 복제본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운반자를 만들 뿐이지 그것이 어떤 운반자, 즉 개체나 집단을 격화시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다 됐고요. 어쨌든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은 저는 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생존기계라더니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책임지세요라고 저한테 항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따라서 이런 운반자, 비클, 그러니까 이런 개체나 집단은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성상 자연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 말이 이런 개체나 집단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거친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은 오히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이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사실은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유전자 선택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책이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선택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제하는 게 대표적인 게 유전자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밈도 또 다른 복제자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밈은 다 아시죠? 뭐 비의 깡 이런 것들이 다 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의 깡 뭐 이런 것들 밈이라고 되게 좁은 의미로 갑자기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이 뭐 밈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밈이라는 말이 이 도킨스가 1976년에 쓴 책 여기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 근데 원래 도킨스가 정의한 밈이랑은 대단히 달리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뭐 인터넷상에서 뭐 이렇게 뭐가 밈화되었다는 건 약간 짤방, 그렇죠? 어떤 되게 막 이런 어떤 뭐 유행어나 뭐 비의 춤 같은 게 삽시간에 뭐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 뭐 이렇게 밈화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저기 싸이의 뭐 그렇죠? 말춤이 밈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런 문화적인 진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유전자도 그렇고 예를 들어 이런 문화적인 진화를 담당하는 밈도 그렇고 말하자면 자기 복제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하는 즉 유전자를 포함한 복제자의 선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챕터들은 유전자의 선택을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 챕터를 밈의 선택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족 내 갈등이라든지 성 간의 갈등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이러한 주제들을 요 유전자 선택론이라는 틀에서 도킨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연관지어서 어쨌든 모성애 같은 숭고한 이타적인 행동도 유전자의 생존 전략이라니 여전히 나는 도저히 기분 나빠서 이 책을 끝까지 못 읽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물계에 분명히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있잖아요. 노화도 그렇고 그리고 개미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저는 박사 때 요 심리학, 진화 심리학이라고 이런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거를 진화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저는
석사 때는 개미를 연구를 했어요. 그 개미 행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화여대 계셨는데 서울대에 계실 때 저희 연구실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 밑에서 저 관악산에서 이렇게 저기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삽을 들고 관악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삽으로 삽이랑 그리고 저기 쌀자루 푸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쌀자루 푸대랑 삽이랑 이렇게 파서 그 개미들을 그 일본 왕개미 같은 이런 개미들을 채집을 해서 실험실에서 관찰을 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개미가 일본 왕개미거든요. 꽤 큰 개미. 그 일본 왕개미는 군락이 매우 커요. 한 군락에 뭐 몇천 마리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험실에서 그 잡아다가 군락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일개미 몇 마리 잡아서 관찰하면 되잖아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개미는 번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서 키워봤자 번식을 못하니까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관찰을 하려면 여왕개미를 잡아야 됩니다. 이 여왕개미가 그 여러분들 뭐 이런 벚나무나 이런 큰 나무 밑에 그 일본 왕개미 군락이 있으면 아주 땅 깊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군락을 채집하기로 결정을 하면은 다른 대학원생들이랑 약속을 하고 미친 듯이 파야 됩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파야 돼요. 왜냐하면은 파면 팔수록 이 여왕개미가 눈치채고 땅 밑으로 더 깊숙이 숨어버리니까 이 여왕개미를 무조건 잡아야만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여왕개미 잡지 못하고 아무리 저 일개미들을 저기 땅에 그 흙들이랑 같이 썰풀에 넣어봤자 여왕개미를 못 잡으면은 그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삽으로 미친 듯이 파다가 잘못해서 여왕 잡았다라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삽으로 여왕개미 허리를 두동강을 내려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헛수고가 되고 같이 연구한 형한테 혼나고 너 때문에 하루 종일 망했다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개미가 그 일개미들은 그 강한 것입니다. 혹시 뭐 개미 소설 이런 데서 아니면 뭐 개미 만화 영화 이런 데서 주인공이 수컷 일개미가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 다 뻥입니다. 수컷 개미도 있는데 모든 개미에서 수컷들은 절대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일개미가 주는 밥을 먹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씨 좋은 날 일개미가 방문을 열어주면은 그 수개미는 날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아가서 교미를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사회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애들은 일개미고요. 이 일개미들은 모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개미들은 자기가 자식을 낳지 않고 여왕개미, 즉 엄마가 낳은 어린 동생들을 평생 돌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보는 별거 아닌 개미들도 정말로 극단적인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생물들인 거죠. 자기는 자식을 낳지 않고 엄마가 낳은 어린 동생들을 평생 케어를 하다가 죽는 애들이 이 암컷, 불임성 일개미들입니다. 그래서 다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불임성 일개미들이 나를 거의 반쯤 미치게 한다. 이 불임성 일개미들은 나의 이론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정말로 특별한 고칫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타적인 행동,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식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어린 동생을 돌본다든지 하는 이타적인 행동이 어떻게 진화했는가는 여전히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요. 이타적인 행동은 흔해요. 개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지만 개체 선택론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한테 큰 이득을 준다고 해도 그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개체의 차원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저렇게 열심히 도우면 자신이 평생 낳는 자식 수에는 감소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 선택설이 틀렸다면 여전히 개체 선택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을 어떻게 집단 선택론을 사용하지 않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러한 개체 선택론, 정확하게 말하면 유전자 선택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타적인 행동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런 유전자 선택론이라는 틀에서 설명이 가능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요 해밀턴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도킨스의 책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선택이 될지 아니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 빈도가 낮아질지 제거될지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 행동이 개체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유전자에게 이로운가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행동은 이런 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살 때는 꽤 비쌌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분한테 드려요. 그럼 요거는 이타적인 행동이죠. 저는 요거를 잃어버림으로써 얼마간 저희 자식수, 제가 평생 낳는 자식수에 마이너스가 되었고, 이분은 나름 옛날에는 비쌌던 핸드폰을 얻음으로써 평생 낳는 자식수의 측면에서 보면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타적인 행동 혹은 이기적인 행동은 제가 여러분의 그런데 감당하는 것을 뺐으면은 여러분의 자식수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 자식수는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런 거는 이기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이나 이기적인 행동 같은 이런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죠. 유전자가 정말로 의도라든지 목적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유전자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밀턴이 제안을 한 게 사실은 이 이기적 유전자 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요, 제가 오늘 저기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 비행기 승무원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마침 제 손에 그 찐빵이 하나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제가 식사를 많이 해서 저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근데 우연히 들으니 이 비행기 승무원이 일주일 동안 쫄쫄 굶어서 몹시 배가 고픈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저기 찐빵 하나 드시겠어요? 제 찐빵을 포기를 하고 찐빵을 비행기 승무원한테 건네준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저는 제가 평생 낳는 자식수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코스트를 감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득을 준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전종환이라는 사람의 이 영웅적인 희생행동, 그렇죠? 비행기 승무원을 보고 굶주리는 승무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손에 있던 찐빵을 선뜻 포기하는 영웅적인 행동이 아무리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고 기사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요거는 어쨌든 나한테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아무리 큰 이득을 준다고 해도 결국 내가 평생 동안 낳는 자식수의 차원에서 보면은 요 행동은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은 결국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제거되겠죠. 상대방에게 아무리 큰 이득을 줬더라도 그거는 내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코스트만 감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족족 제거될 수밖에 없는데 해밀턴이 얘기하는 바는 근데 상대방이 나랑 전혀 무관한 남남이 아니라 나의 혈연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전적인 혈연이면요. 예를 들어 친형제랑은 2분의 1, 부모 자식간도 2분의 1로 이런 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공유를 하거든요. 즉 찐빵 양보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전중환의 몸 안에 들어있는 제 이름이 전중환입니다. 전중환의 몸 안에 들어있는 찐빵 양보 유전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찐빵 양보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굳이 다음 세대의 복제본을 남길 때 전중환만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이 전승환이라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제 친동생 이름이 전승환입니다. 제가 제 친동생이 배가 몹시 고프다는 걸 알고 제 찐빵을 제 친동생한테 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전승환의 몸에도 이 찐빵 양보 유전자의 복제본이 들어있을 확률이 50%거든요. 따라서 제 몸속에 들어있는 찐빵 양보 유전자는 전중환을 사용하나 전승환을 사용하나 별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얘는 제 몸 안에서 이런 생각을 굴리고 있으니까 전중환의 몸 안에 자기 복제본이 있을 확률은 100%지만 상대방의 몸 안에는 예를 들어 친형제는 50%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서 만약에 상대방에게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찐빵 양보 유지 배가 든든해서 찐빵을 포기하더라도 크게 코스트가 절대값으로 따져서 적다면 하지만 제 친동생은 일주일 동안 쫄쫄 굶은 상태여서 이 찐빵이 매우 큰 이득을 준다면은 이런 상대방의 몸 안에는 복제본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50% 즉 0.5를 곱해서도 여전히 그 간접적인 이득이 충분히 크다면 그런 이득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상대방의 몸 안에 들어앉아 있을 자기의 복제본이 얻는 이득과 손해도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제 친동생이 얻는 이득이 친동생의 몸 안에는 복제본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50%라는 현실을 감안해서 적어도 2배 이상이면은 그러한 이타적인 행동은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즉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유전적인 혈흔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은 여전히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선택이 되는 이런 일반적인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요런 왜 가끔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식당에서 부모가 이렇게 자기 어린애 이런 그 기저귀를 놓고 똥기저귀를 놓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뭐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게 제가 뭐 이걸 뭐 정당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하자면은 인과적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마 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남의 자식이 만든 똥기저귀는 냄새가 지독하지만 내 자식이 만든 똥기저귀는 별로 냄새가 안 나요. 심지어 향긋합니다. 정말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게 밝혀졌어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아시지만은 이게 그 갓난아기가 만든 똥기저귀는 보면은 변이 갑자기 왜 변 얘기를 하지? 변이 푸른색이에요. 그렇죠? 푸른색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별로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왠지 내 자식이 만든 변은 냄새도 향긋한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을 뭐 손으로 만지고 이런 거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그거는 변에는 이런 전염성 병원균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내 세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을 좋아하고 만지고 이런 사람들은 전염병에 많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전염성 병원균을 피하기 위해서 변을 생각만 해도 더럽고 싫어하고 구역질 나게끔 진화가 된 것이죠. 근데 그 대상이 내 갓난아기가 만든 똥기저귀라면 좀 다르죠. 그렇죠? 아까 이제 그 자식에게 예를 들어 똥기저귀를 갈아주려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려는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요. 부모는 똥기저귀를 갈아줌으로 예를 들어 뭐 이런 병원균에 걸릴 수도 있다는 코스트를 감수를 해야 되지만은 어린 내 자식이 똥기저귀를 뽀송뽀송하게 갈아줌으로써 얻는 이득은 충분히 2배 이상이겠죠. 절대값으로 따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니핏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내 자식의 몸 안에 똥기저귀 유전자의 복제본이 들어있을 확률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좌변이 우변보다 크겠죠. 그렇죠? 하지만 남의 자식이 만든 똥기저귀는 어때요? 코스트만 있고 나한테 얻는 베니핏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R 값이 0이니까 유전적인 남남과는 유전적인 유전적으로 전혀 무관한 남남이랑은 이 복제본을 공유할 확률이 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변이 0이 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좌변이 우변보다 커지는 경우는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베니핏과 시는 이 절대값으로 따져서 그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0이 이 양수보다 커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들은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 만든 똥기저귀는 별로 냄새가 안 난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이름표를 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만든 똥기저귀 그리고 옆집 아들이 만든 똥기저귀를 맡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한 내 자식이 만드는 거는 한 3밖에 한 몇 개월 정도가 한 3밖에 안 되는데 옆집 아이가 만든 자식은 그러면 그렇지 한 4 정도 이런 식으로 옆집 자식이 만든 토끼저귀는 더 염태가 심하게 난다고 대답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 그냥 원래는 다 똑같이 냄새가 지독한데 왠지 내 자식이 만든 똥기저귀라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점수를 후하게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러 이름표를 틀리게 부착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 남의 자식이 만든 똥기저귀인데 내 자식이 똥기저귀라고 거짓으로 알려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모들은 엄마들은 내 자식이 사실은 내 자식이 만든 라벨은 옆집 아들의 똥기저귀라고 부착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내 자식이 만든 똥기저귀가 여전히 상급하다. 그러니까 더 역겹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즉 가족을 향한 이타적인 행동도 말하자면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개체를 활용을 하나 아니면은 그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상대방을 활용을 하나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은 이런 결과적으로 역시 어떠한 경우에는 혈흔을 도움으로써 이런 혈흔을 돕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적인 설명은 어디까지나 예컨대 이런 부모 자식이라든지 형제들 간의 이타적인 행동이 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는가를 설명을 하는 것이지 따라서 엄마들이 예컨대 엄마들이 속으로는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려고 애를 쓴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기분 나쁘다. 나는 정말 내 아기를 케어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케어를 하는 것뿐인데 당신들이 뭔데 재수없이 남의 마음을 들어갔다 온 것처럼 왜 나는 내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내 자식을 케어할 뿐이라고 그렇게 멋대로 심한 말을 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런 진화적인 관점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음흉한 무의식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절대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어요.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행동하게끔 진화했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필이면 남의 아이보다는 내 아이를 더 케어하는 남의 아이는 그냥 남의 아이가 머리가 크면 그냥 머리가 큰 거지만 우리 아이가 머리가 큰 거는 공부를 잘할지도 뭐 이런 식으로 내 자식은 특별히 이뻐 보이고 내 자식이 밥 먹는 것만 봐도 나는 굶어도 행복한 이런 거를 기쁘게 여기게끔 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해서 그런 케어를 할 때 큰 행복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뿐이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음흉한 동기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동기는 진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유전자의 꼭두각시라는 유전자 결정론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유전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말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과 무관하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이런 유전자 결정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컨대 지능 그렇잖아요. 지능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능이 환경에 의한 것이냐 유전자에 의한 것이냐. 즉 지능은 어떤 사람의 IQ가 높으면 순전히 부모가 똑똑해서 그러냐 아니면은 뭐 부모가 어떤 부모 똑똑한 부모 혹은 뭐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 부모랑 무관하게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히고 그렇죠? 아주 그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바람직한 환경에서 자라서 머리가 똑똑한 거냐 이런 식으로 즉 지능은 유전의 영향이냐 뭐 환경의 영향이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 얘기만 많이 해도 거부감을 느끼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냥 반사적으로 예컨대 지능이 전적으로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너무나 슬프게 되겠죠. 그렇죠?
잘난 부모 둔 사람은 그냥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말처럼 들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면에 지능이 전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것 같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뭐 책을 부모가 읽혀주면은 아이가 똑똑해질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환경 결정론은 사실적으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유전자 결정론 못지않게 환경 결정론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컨대 뭐 이렇게 뭐 저기 맞벌이 하는 집 이런 경우에는 바빠서 엄마가 자식에게 신경 많이 못 써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엄마가 자식에게 신경을 못 써서 내가 나중에 머리가 똑똑해지지 않았다 이런 식의 그야말로 도덕적으로도 위험한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능이나 이런 데서 환경의 영향은 많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그 두 가지 맥락을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기적인 유전자다. 책 제목부터 유전자가 나오네 이러면서 유전자 얘기를 많이 하면 뭔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데 사실은 이런 진화에 대한 책에서 얘기하는 건 유전자 선택론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 세대를 거쳐서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다른 경쟁 유전자를 제치고 선택되는 과정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타임 스케일 자체가 수천 수만 세대입니다. 진화는. 그리고 우리는 진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IQ가 유전이냐 환경이냐 요거는 이런 형질 발달에 대한 얘기예요. 형질 발달에 유전과 환경이 얼마나 기여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형질 발달에는 당연히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오늘날 그 어떤 과학자도 유전이 전적으로 형질을 결정한다. 혹은 환경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 세대. 요거는 수천 수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결정론이랑 유전자 선택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혼동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강조만 해도 예를 들어 전중환 저 사람은 오늘 유전자 얘기만 수천 번 했으니까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면 틀림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상한 얘기로 말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정답이고 이런 어떤 심지어는 예를 들어 어떤 형질이 뭐 지능이 75%, 지능 같은 경우 유전이 75%, 환경이 뭐 25%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은 잘못이죠. 왜 그럴까요?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은 이런 의미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 빵이 탄생을 하려면은 빵의 재료들 그렇죠? 뭐 이스트라든지 뭐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오븐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빵에서 어떤 부분이 오븐이고 어떤 부분이 빵 재료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질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예컨대 여러분들 그 바캉스 갔다 오면 이렇게 피부가 타잖아요. 그거는 햇볕에 직사광선의 자외선에 노출되면은 우리가 피부암에 걸려서 일찍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햇볕을 많이 받으면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분비되게 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햇볕을 많이 받으면 선탠, 피부가 검게 타는 겁니다. 피부가 타서 이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차단을 해서 피부암에 걸리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름에 바캉스를 갔다 와서 피부가 까맣게 탔다면 이거는 유전자 때문일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하지만 유전자 때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직사광선을 받으면은 멜라닌 색소를 분비하게 하는 유전자가 없었으면은 피부가 까맣게 타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환경의 탓이기도 합니다. 햇볕을 많이 받았다는 경험이 있었으니까 피부가 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유전자는요. 그냥 막무가내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형질을 쫙 발현시키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if then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대응해라. 이런 식의 조건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사광선이 주어지면은 멜라닌 색소를 분비를 해서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을 줄여라 라는 식의 if된 그죠? 조건문 형식으로 이런 유전자가 우리의 종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고 중요한 거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분비해서 피부암에 안 걸리게 하는 방향으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직사광선을 받았는데도 멜라닌 색소를 안 분비게 하게 하는 유전자는 선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피부암 왜 직사광선을 받으면은 하필이면 멜라닌 색소가 더 많아지게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느냐라고 묻는 게 중요한 것이죠. 왜 직사광선을 많이 받으면은 멜라닌 색소를 오히려 더 줄이게 하는 그러한 유전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를 묻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뼈 작용해서 피부암에 걸린 위험을 낮추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는요, 말하자면은 뭐든지 그야말로 우리의 숙명처럼 모든 행동을 태어나면서부터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환경적인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라고. 그리고 그 대처 방식은 과거 조상들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북극곰의 흰 털 가죽 유전자는요. 과거 북극곰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지금 태어날 북극곰도 그런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순백의 환경에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백의 환경에서는 이런 흰 털 가죽 유전자가 북극곰의 생존과 번식에 여전히 유리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씨를 사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북극곰이 시커먼 북극곰이면은 아무리 자기 몸을 숨기려고 해도 여기 먹이가 눈치를 채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흰 털가죽이 예를 들어 검은색 털가죽 유전자를 제치고 선택이 된 것이죠.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세상에 하얀 게 아니라 뭐 푸르르기 변환되면은 이런 흰 털가죽 유전자는 불리하죠. 어쨌든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여전히 과거의 상황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이런 형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거 진짜 편 아닙니다. 가짜 플라스틱 편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저께 강연을 갔더니 그 강연자가 미친 사람인가 봐 이렇게 변을 보여주더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죠. 가짜 플라스틱 편입니다. 근데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을 보면은 우리는 이런 혐오스러워하는 변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들 딱 봐도 제가 이러면은 혐오스러워한다는 거, 역겨워한다는 걸 알잖아요. 제가 역겨운 걸 연구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또 급발진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왜 우리가 역겨워하면 여러분들 뭐 이런 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주저되는 게 윗잎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윗잎들이 올라가서 포로 유독한 가스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윗잎들이 올라가서 입이 자연히 벌어지니까 이런 입안에 있었던 액체가 쉽게 흘러져 나오죠. 그러니까 유독한 액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끔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런 혐오스러워하는 태양반이 짓고 있는 이런 표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세균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을 보고 어머 재밌는 거 하면서 손으로 즐겁게 노닥거리게 했었던 유전자는 제거됐다는 거죠.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변을 보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변을 보고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이 변을 혐오스러워하는 사람이 과거 조상들의 생존과 번식에 가장 유리했던 것이죠. 그리고 똥파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똥파리는 이런 소가 만든 변을 꼬이는 날파리를 먹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가 만든 똥을 보면은 요 똥파리는 똑같은 변이라도 인간들은 소똥을 보면은 역겨워하지만 이런 똥파리 입장에서는 이 소똥이 꼬이는 날파리들을 먹을 수가 있는 그야말로 푸짐한 사람으로 치면은 공짜 고급 뷔페인 격이니까 보면은 아주 희한한 반응을 하겠죠. 똥파리들은 즉 똑같은 이런 환경적인 자극이라도 인간의 본성과 똥파리의 본성은 다르게
반응하게끔 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구절은 어떤 유전자 결정론을 의미하는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요 이기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천성적으로 이기적이다. 즉 어떤 개체 수준의 이기성이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도킨스는 나중에 자기가 처음에 좀 오해를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성적으로 이기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니까 요거는 수정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도킨스는 요 밈 이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요 밈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문화적인 요소를 다 똑같은 효율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영화, 책, 웹툰, 유행어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비유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똑같은 효율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어떤 특정한 것만 더 관심을 두고 더 잘 전파를 하는 거죠. 유행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개그맨들이 유행어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아주 일부만이 진짜 유행어가 되죠. 여러분들 저 허경환이 만든 이런 유행어가 있거든요. 밸런스 뭐 이런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요? 아무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그맨들이 수없이 많은 유행어를 만들지만 아주 일부만이 유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이런 문화적인 요소의 전파에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특정한 요소를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잘 전파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킨스는 이런 문화적인 진화의 요소를 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의 깡같이 인터넷에서 삽시간에 접하되는 것만 밈이 아니라 뭐 가치, 의복, 뭐 유행어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특정한 동작 같은 것들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는 거니까 역시 밈이고 역시 이것도 자기 복제자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결과적으로 전파가 되니까요. 그래서 예컨대요. 그 제가 경희대에 있는데 저기 이 G드래곤이 그 경희대 포스트 모던 학과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거든요. 그 성적이 안 좋아서 자퇴를 했는데 이 제가 처음에 경희대에 부임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꺾고 신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왜 저러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젊은 학생들은 이렇게 G드래곤이 한 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신발을 꺾고 신는 거예요. 왜냐하면 G드래곤이 했으니까 따라하는 게 멋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특정한 문화적인 요소에 더 잘 전파를 하고 주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가 남을 따라하는 것은 대단치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어떤 인간 진화의 놀라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거나 다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별적인 능력, 즉 우리는 외부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선별적으로 따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쟁이다. 왜 여러분들 왜 어린아이들이 많이 따라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왜 따라쟁이다 뭐다 이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좀 약간 무시하는데 사실은 따라하는 것은 대단히 어떤 높은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외부의 행동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표를 잘 파악을 해야만 제대로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불을 덮고 있지만, 그러니까 손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이게 터치 전등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자유로운데 이런 식으로 터치 전등을 손으로 키면 될 텐데 이마로 키는 걸 보여주고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이불을 덮고 있는데 여기 얼추 해치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돌듯 해서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추워서 손을 꺼내기 싫은 사람이 요 터치 전등을 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요. 아이들은 요
손이 자유로운데 손을 쓰지 않고 이마로 터치 전등을 켜는 거는 많이 따라합니다. 아이들 보고 하면 아이들도 이마로 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마로 전등을 켜는 바보 같은 행동도 따라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요거를 보면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이 일시적으로 그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이마로 켜는 걸 보면은 그냥 나는 그냥 손으로 켜야지 하고 이런 행동은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아이들이 아무거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밈을 얘기하는 까닭은 요 밈은 혁신적인 어떤 사회과학 이론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런 그 유전자도 결과적으로 복제자의 일종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함이었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마음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저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버터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피넛 버터 초콜릿 케이크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 피넛 버터 초콜릿 케이크는 정말 제가 건강 때문에 참고 있을 뿐인지 정말 하나 다 사고 싶고 정말 코스코 갈 때마다 그 치즈 케이크를 사고 싶다는 욕망을 제어를 못해서 애를 쓰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갈망들을 많이 씁니다. 이분은 우연히 저희 아들인데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은 그 맛있는 케이크로부터 얻는 기쁨은 오래 못 가죠. 그렇죠? 다음 날이면 또 먹고 싶은 맛있는 것도. 쇼핑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쇼핑으로 뭐 이렇게 지마켓에서 좋은 거 구입해도 살 때 그리고 배송되었을 때 가장 기쁘고 또 며칠 지나면 우리는 또 어느샌가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그렇고 또 명문대에 입학하고 나면은 또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대기업에 취업하고 나면은 그 간부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서울대만 입학하면은 내 인생이 너무너무 그때부터 쭉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입학하고 나면은 또 더 큰 자극, 더 큰 기쁨을 찾기 위해서 또 우리는 고된 그야말로 이런 쳇바퀴 같은 삶을 또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갈망을 해서 마침내 얻었을 때 물론 짜릿하긴 하지만 그 쾌감은 오래 못 가고 우리는 더 큰 것을 갈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때 우리 아들이 뭐 20만 원이 넘는 레고를 사달라고 해서 제가 큰 놈부터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줬으니까 좋다고 이렇게 V자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진화적으로 제가 전공하는 바를 활용을 해서 우리 아들을 타일이죠. 아빠 레고 큰 거 사줘. 아들아 너 저번에 20만 원 넘는 거 샀잖아. 샀었지. 그때 어땠어? 좋았지. 근데 다음날 지나니까 벌써 좋은 게 많이 사라졌지. 거봐. 어차피 비싼 거 사지 말자. 다음날 되면은 너의 기쁨은 오래 못 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하러 굳이 사야 되겠니? 아빠 잔말 말고 빨리 사줘. 뭐 이런 크게 소용은 없는데요. 역시 이런 명문대 입학이라든지 취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쾌감의 근대 사라진 까닭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기본적으로 자연선택은 우리의 행복이라든지 건강, 생존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를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연선택이 유전자를 후대에 많이 남기는 개체를 설계를 하려면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목표를 이루면 쾌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 쾌감이 금세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맛있는 케이크를 얻은 그 쾌감이 뭐 1년 12달 계속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배가 빵빵하게 불렀는데 그 빵빵한 배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배가 빵빵하면 배가 빵빵한 채로 영양실조로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은 다시 그 쾌감이 사라져서 다시 고된 그 음식물 사냥에 나서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목표를 얻었을 때 누릴 쾌감을 우리가 과대평가하게끔 서울대만 들어가면은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할 것처럼 그렇죠? 뭐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면은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할 것처럼 그 목표를 이룰 때 얻을 쾌감을 과대평가하게끔 설계를 해야 되겠죠. 즉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자연 선택에게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성향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긴다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그냥 무심히 이러한 기제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망도 그렇고요. 분노라든지 뭐 불안 이런 것들도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향을 만드는 유전자는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요. 여러분들 당장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이 시험 전날이다 이러면 밥맛도 없고 너무너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러한 당면한 위협한 행동을 피하게끔 하는 것이죠. 요 어부가 바깥에 이렇게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겁도 없이 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를 작은 고깃배를 이끌고 나간다면은 이 어부는 틀림없이 안 좋은 결과를 초래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죠. 하지만 이러한 불안은 결과적으로 당면한 위험을 피하게 하다. 예를 들어 내일이 시험이 있으면 불안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우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어떤 학생들은 시험 공포증이라고 하죠. 너무 시험을 과도하게 생각을 해서 그 공부한 거에 반도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죽고 나서 후회 말고 과도하게 조심하자. 즉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일단 나를 괴롭힐지언정 아주 지나치게 과도하게 근심을 하게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작은 가능성도 잘 차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여러 사람 앞에서 혼자서 발표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발표 공포증 있잖아요. 무대 공포증. 이런 거는 우리 지난 역사에서 거의 없었던 상황이죠. 유일하게 있었던 상황은 제가 다른 집단, 다른 이런 경쟁 집단에 저 혼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현대 환경과의 불일치로 해가지고 우리는 더더욱 쓸데없이 말하자면은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이 즉 인간 본성이 그야말로 과거의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본성이 일부러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이러이러한 성향을 진화를 했다는 것을 알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성향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나에게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자연 선택에 말하자면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에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말하자면은 이런 그 본성이 나에게 가하는 제약을 어느 정도 약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제가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박사를 받았는데 박사를 받고 우리나라 몇몇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했는데 교수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자기보다 중학교 때 공부도 못하던 중학교 때 동창이 다른 그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음악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날 하루 종일 저를 들들 볶았어요. 다 너 때문이다. 나도 교수가 될 수가 있었는데 너 뒷바라지 하느라 내가 나보다 중학교 때 공부도 못하던 내가 교수가 됐는데 다 너 때문이다 하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시기심도 역시 인간 본성인데 시기심은 과거에 100명도 안 됐던 작은 환경에서 자기 동년배들 예를 들어 사냥이라면은 동년배들 뭐 끼케야 뭐 한 10명, 20명 아닐까요? 그 중에서 사냥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편하게 있기보다는 밤에 잠도 안 자고 남몰래 사냥 연습을 하게끔. 그러니까 시기심, 질투는 정말로 나를 괴롭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남몰래 사냥을 갈고 닦아서 쟤를 제압을 해야지. 이런 이유로 진화가 된 거지만은 여보는 지금 뭐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 교사하는 중학교 때 동창 만날 일도 없는데 수백만 년 전에 진화된 요 심리적인 그 성향 때문에 여보가 지금 괜히 괴로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 말을 묵묵히 듣더니 제 아내가 힐링이 된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라더니 그동안 나의 심리에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따라 진심으로 자기 심리를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말이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듣고 제가 더 놀랐어요. 내 말이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기심이나 분노를 우리가
오히려 이것이 진화된 본성의 일부로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알면은 어느 정도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도킨스가 우리가 유일하게 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폭정에서 거역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는 우리 개체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강에서처럼 스카이캐슬 강에서처럼 유전자가 우리를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하니까 우리는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좀 노력해서 이타적으로도 행동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하지만은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의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세월을 거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 본성을 알면은 오히려 이 인간 본성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예컨대 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그렇죠? 시기심, 질투라든지 이런 혹은 뭐 이런 혐오, 외집단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히려 진화된 인간 본성을 알면은 우리가 인간 본성이 왜 이런 식으로 진화했는가를 알면 오히려 자연 선택은 우리의 생존과 건강, 행복에는 관심이 없지만 나는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이러한 맥락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법칙의 산물이라면 내 삶은 목적을 상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진화학자들은 오히려 즉 이건 약간 뭐 민감한 얘기가 되겠지만 오히려 사후 세계는 없고 그죠? 그리고 죽으면 당연히 뇌가 정지되니까 나의 물질적인 토대도 사라지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라고 과학자들은 건방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죽을 마음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선택에 닿는 유전자다라는 뜻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해서 여기까지고요. 사진 찍어야죠. 그러면 긴 시간 강혜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